오늘부터 사흘간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법제도 공청회가 법원 한복판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청회는 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상고제도 개편과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 강화 등이 의제에 포함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참여해 내란 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진행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공식화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도.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선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비상계엄 사건을 맡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그 법관 인사를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이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또한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국민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성급한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편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여야는 처리 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란 재판부 추진에 우려를 표한 사법부를 향해선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1년을 흘려보낸 뒤 이제와 전담재판부가 사법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고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덮었다며 민중기 특검을 정조준했습니다.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며 특별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최종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통과시켜야 될 민생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추진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대 악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오늘 밤 12시가 되면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 개입 등 헌법을 위반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6대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을 해나가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상황을 점검하며 거듭 헌법 위반에 대한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반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해산 사유를 판단하겠지만 해산 청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연금, 노동 등 6대 과제 개혁을 통해 2026년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이란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지만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K푸드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며 내수를 넘어 전략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해외 마케팅과 관광 연계 상품 개발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전달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재형 목사가 첫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선 김 여사 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이 나오지 않자 구인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영부인 시절 가방을 받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스스로 청탁을 위해 가방을 건넸다고 폭로한 최재형 목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 조사는 처음입니다. 오늘 소상하게 모두 진술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제가 해줄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목사가 준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게 아니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기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최 목사를 상대로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통일교 측의 청탁과 고가 선물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인 사유로 불출석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김 여사와 유 전 행정관이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큰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고 추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열교환기 보온재를 설치하다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다만 법무법인 측은 여러 나라의 피해자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실제 소송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한국 쿠팡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주 김범석, 미국명 범킴 의장이 8%대의 지분으로 7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이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친기업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데다 해당 소송이 연방법 관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한국관계법인의 민형사 소송을 의뢰한 현재 약 200명의 원고는 모두 미국의 집단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소송 이점은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증거 확보가 한국에서보다 쉽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의 서버에 접근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보안 수준 등 서버 관리 상태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법무법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집단 소송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고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자가 수천만 명이나 돼 전체 배상액은 크더라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책임자, CSO 이런 분들의 적절한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를 우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법무법인 측은 여러 나라의 피해자를 확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소송 제기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에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2일 현안 질의를 통해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상대로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쿠팡 측 답변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에 수사 인력 1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는 1,59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 1,798만여 명에 비해 204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난달 29일 이후 회원 탈퇴 방법 등 점검 차원에서 쿠팡 앱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위털을 넣은 이른바 구스다운 제품. 거위털을 80% 이상 써야 해 오리털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편인데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오리털을 쓴 제품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수연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거위털 패딩 제품 24가지를 평가한 결과 5가지는 거위털 비중이 충전재의 8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지그재그, W컨셉 등 주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30만 원 이하 제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에이블리를 통해 판매한 히플리의 한 제품은 거위털 비중이 충전재의 6%대에 그쳤고 라벨르픽의 제품은 37%였습니다. W컨셉을 통해 판매한 레미의 패딩 제품도 거위털이 35%였고 지그재그에서 판매한 프롬 유즈의 한 제품은 51%, 클릭앤퍼니 제품도 57%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판매한 곳들이 영세 업체로 대부분 거위털 제품이라고 알고 사왔기 때문에 구스다운으로 판매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개 제품은 제품 자체에는 오리털을 쓴 덕다운이라고 표시해놓고 온라인에서는 구스다운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거위털의 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7개 제품 판매 업체들은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고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션 플랫폼들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보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스페이스 패딩 표기 논란을 겪었던 무신사는 이번 조사에서는 부적합 업체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혼용률 표시가 부적합하거나 표시 사항을 중국어나 영어로만 적은 제품 등 12개를 적발해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환율 안정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외화채 발행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발행 형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 시장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인 외화채로 달러를 확보한 뒤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기존처럼 원화로 달러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채 발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의 상하원 타협안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 상하원이 조율해 공개한 3,000쪽 분량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를 적시했습니다. 또 상호방위 기지협력 강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한 것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2027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재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며 타이완에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6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과 유럽의 미군 병력 유지를 명시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늘려 사상 최대인 1,322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케빈 헬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2차례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연준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케빈 헬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아마도 금리를 어느 정도 계속 인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나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 경제참모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헬시 위원장은 다만 앞으로 6개월간의 금리 방향을 예고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연준 의장은 고용지표 등 데이터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는 또 대통령은 누구를 선택하든 좋은 선택이 보장된 상황이라며 내가 된다면 기쁘게 대통령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mortgage rate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an incompetent chairman of the Fed, a real dope, who should reduce rates. 한편 지난 7일 발표된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 클라크 센터의 주요 경제학자 4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준이 물가보다는 노동시장 둔화 우려에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건데 이와 반대로 물가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이번 연준 회의에서 의원 간 견해차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호주에서는 내일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차단됩니다. 세계 최초 사례인데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타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알림 메시지입니다. 호주 법률에 따라 16살이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일부터 호주에선 16살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이 차단됩니다. 적용 대상 업체들은 16살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살이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합니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적용 대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10개 SNS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약탈적 알고리즘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난해 이 같은 법률이 호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We need to be able to do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and this is a public health priority.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규제 대상 업체들은 일단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호주의 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선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I strongly believe that parents, not algorithms, should be raising our children. And their voice must be heard. 이미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돼 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이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어젯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해안에선 최대 70cm의 쓰나미가 관측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규모 8 이상의 후발 지진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상점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인근 주택은 전등이 흔들리고 다른 집에선 어항물이 출렁이다 넘칩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규모 7.5의 강진이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를 강타했습니다. 당초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규모를 7.2로 공표했다가 7.6으로 정정한 뒤 다시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곳곳에서 건물 유리창과 외벽 자재가 파손됐고 도로와 땅속 상수도관 등이 파열됐습니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아침 6시 52분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총리관저에서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 등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등 태평양 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최대 70cm 높이의 지진의 일,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당국은 일대 원전에서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제처리 공장에선 사용 후 핵연료 냉각 수조에서 최소 100리터의 물이 흘러넘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22년 도입한 홋카이도 살리쿠 해역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일대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일주일 동안 규모 8 이상의 후발 지진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권고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겁니다. 家具の固定など日頃からの地震の備えの再確認に加え、揺れを感じたらすぐに避難できる体制を整えていただきたく存じます。 실제 2011년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은 같은 살리쿠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난 이틀 뒤에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유럽의 개방적 이민 정책과 빅테크 규제에 미국 정부가 훈수를 두자 유럽연합이 발끈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미국을 향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말해 양측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방적 이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유럽이 문명 소멸 위기에 빠졌다는 미국 정부의 진단에 유럽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동맹국이라면 다른 동맹국의 정치적 선택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Ce qu'on ne peut pas accepter, c'est cette menace d'interférence dans la vie politique de l'Europe.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유럽이 문명의 소멸이라는 엄혹한 전망을 맞고 있다며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유럽 극우 정당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 집행위원회가 광고 투명성 등이 EU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X에 과징금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059억 원을 부과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머스크는 유럽연합은 해체돼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EU의 빅테크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EU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코스타 의장은 미국 기술 재벌들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의 정보 자유가 희생된다면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지원 사격을 받게 된 유럽 우파 진영은 반색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유럽에 필요한 건 표현의 자유라며 EU 해체를 요구한 머스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정과 관련해 일각에선 EU를 향한 미국의 새로운 비판이 유럽 우파 진영의 정치적 의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FOMC 회의를 대기하며 국내 증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사흘 만에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와 바이오주가 반등하며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3포인트 하락한 4,143.55에 코스닥은 3.56포인트 오른 931.35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30포인트 넘게 밀리는 등 낙폭을 줄였지만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과 기자재주, 방산주 흐름